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이 단 하나의 다큐멘터리 때문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CNN 심야뉴스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마자 폭주했고 유튜브에선 믿을 수 없다, 충격적이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국민적 존경을 받던 한 보수 원로 인사마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놓치고 있던 진실입니다. 평범한 79살 노인의 한국행 비행기표 한 장이 어떻게 미국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을까요? 국경을 초월한 감동적인 인연,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존 설리번입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증오였죠. 보스턴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클 설리번, 미 해병대 제1사단 대위였던 제 아버지는 제가 6살이던 해 크리스마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인 선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로시는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곳에 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였어요. 설리번 부인이십니까? 네. 제 남편이, 마이클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이 건넨 것은 깔끔하게 접힌 성조기와 전보 한 장이었습니다. 화천 지역 전투 중 실종, 추정 사망.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제가 본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부서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도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질렀죠. 마이클, 마이클, 돌아와요. 제발. 낮에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지 않았어요. 3달 후,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우울증, 정신분열 증세. 저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떠난다는 것을요. 얘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친척이 없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답했어요. 그럼 성 토마스 고아원으로 보내야겠네요. 6살의 나이에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미쳤으니까요. 성 토마스 고아원은 보스턴 외곽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는데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20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녹슨 2층 침대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밤이면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울음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도하고 딱딱한 오트밀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청소와 빨래, 정원 일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희망 따위는 버렸습니다. 대신 분노를 품었죠. 아버지를 죽인 그 나라, 한국에 대한 분노를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전쟁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나요?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나요? 고아원 창문에서는 멀리 보스턴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도 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셨겠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특별히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는 허가가 처음으로 났습니다. 정신병원은 보스턴에서 1시간 떨어진 외곽에 있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음산한 건물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철문을 지나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딘가에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15번 병실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병실 구석에 여자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갈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밝았던 파란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마이클이 돌아와요. 곧 돌아와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 존에게 선물을 사오겠다고 했어요. 야구 글러브를 사온대요. 엄마? 마이클, 마이클.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어요? 당신이에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마이클, 돌아왔어요. 존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죠. 애야, 어머니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단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쯤이요? 글쎄,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신데.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미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다 한국 때문이야. 그 나라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매년 11월이면 베테랑스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날이었죠. 고아원 아이들은 줄을 지어 세워졌고 성조기가 개양되었으며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맨 뒤에 서서 참여하는 척만 했어요. 영웅? 가족을 버리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무슨 영웅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살이 되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아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이라곤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어디로 갈 거냐?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보스턴 항구 근처에서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월급으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 거죠. 20살이 되던 해, 저는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왜 입대하려고 하나? 모병관이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애국심은? 그런 건 없습니다. 모병관은 웃었어요. 솔직하군. 좋아. 합격이야.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었어요. 보스턴의 모든 것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신병훈련소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이미 고아원에서 더 지독한 지옥을 경험했으니까요. 베트남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저는 사이공으로 배치되었어요. 또 다른 쓸데없는 전쟁이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옆 전우가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정글에서의 전투는 악몽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함께 웃던 전우가 다음 순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겪었을 공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를 위해 죽다니 얼마나 무의미한 죽음인가.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 저는 헬기를 타고 마지막으로 탈출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애원했죠. 데려가 주세요. 제발. 하지만 헬기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싸운 거지? 옆에 앉은 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을 알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제대 후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존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저를 바꿔놓았죠.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요. 일을 열심히 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인정받았죠. 30살의 작은 건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10년 후, 그 회사는 보스턴에서 손꼽히는 중견 건설사가 되었어요. 자수성가한 성공 사례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이게 전부인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가? 그때쯤 보수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부, 강한 국방, 자유시장, 이런 가치들이 제게 맞았어요. 지역 공화당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솔직하고 거침없는 화법을 좋아했어요. 존 설리번은 진짜를 말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45살에 캐롤을 만났습니다. 25살의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만났죠.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그녀는 웃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캐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 당신 아내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치유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제는 사랑받아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지? 나는 아버지가 뭔지 몰라. 캐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배우면 돼요. 하지만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고 너무 차가웠어요. 에밀리가 안아달라고 하면 어색했고 놀아달라고 하면 짜증이 났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화나 있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화난 게 아니야. 그럼 왜 웃지 않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는 로스쿨에 갔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죠. 추수감사절 저녁마다 우리는 정치 얘기로 싸웠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냉소적이에요? 현실적인 거야. 아니에요. 증오에 가득 차 있어요. 뭘 안다고 그래? 아빠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얘기는 꺼내지 마. 캐롤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에밀리는 울면서 나가버렸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저는 정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보스턴 지역 보수 단체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도 했어요. 미국은 너무 많은 것을 해외에 퍼주고 있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청중들은 환호했어요. 저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우리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에게 뭘 돌려줬습니까?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소셜미디어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얼 아메리카 토크를 개설했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지만 몇 년에 걸쳐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미국 우선주의, 동맹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베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죠? 강의비 분담도 제대로 안 하면서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합니다. 댓글창이 불타올랐어요. 맞아요. 무임승차자들.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군대 철수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만, 30만, 결국 5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보수 미디어에서 저를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폭스뉴스에도 몇 번 출연했죠. 존 설리번 씨, 당신은 한국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들은 미국을 이용만 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이 제 신념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트럼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쳤어요. 한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덕분에. 하지만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왔어. 집회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설리번 씨, 한국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제 아버지는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우리를 이용만 했죠. 그 인터뷰 영상은 보수 커뮤니티에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전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추수감사절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죠. 아버님, 반갑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응. 저녁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가 화제를 바꾸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회사는 요즘 어때요?
바빠. 유튜브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결국 데이빗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최근 한국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 조금 편향적인 것 같던데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편향적? 내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죽었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 내가 역사야. 내 가족이 파괴된 게 역사라고. 존, 캐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에밀리가 울먹였어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데이빗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에밀리도 따라 나갔죠. 에밀리. 캐롤이 불렀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캐롤과 둘만 남았어요. 당신은 왜 이래요? 캐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당신은 모든 걸 증오로 해결하려고 해요. 증오?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은 상처받은 6살 아이예요.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닥쳐. 캐롤은 눈물을 닦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대가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캐롤은 여전히 저를 돌봐줬어요. 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식단 관리해주고.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존. 그냥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캐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해요. 죽기 전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캐롤이 쓰러졌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사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항암 치료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통만 연장될 뿐입니다.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존.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뭐가 괜찮아? 병원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0년 만에요. 캐롤은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매일 왔어요. 저는 캐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도 그만뒀고 유튜브도 중단했어요. 존. 캐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응.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은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증오를 버리고 용서하세요. 무엇을 용서해? 당신 자신을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요. 아버지? 그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전쟁이었으니까요. 캐롤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존, 사랑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너무 오래 상처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캐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에밀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79세에 은퇴한 노인,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딸과는 멀어진 외톨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무의미한 나날들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군용 트렁크였어요. 그 발견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캐롤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3층짜리 집은 너무 컸거든요. 지하실부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크리스마스 장식품, 에밀리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 하나하나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구석진 곳에 낡은 군용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쉽게 열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70년 묵은 냄새였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해병대, 정복, 계급장, 훈장 몇 개, 낡은 사진들. 손을 떨며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펼쳤어요. 젊은 군인이 카빈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 적혀 있었죠. 마이클 제이 설리번, 해병 제1사단, 1950년.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는 제 기억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25. 제가 에밀리를 가졌던 나이였습니다. 계속 뒤지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여러분이 접힌 깃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 뭔가 더 있었습니다. 또 다른 깃발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원이 그려진 태극기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국 국기를 가지고 있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깃발은 낡고해졌지만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깃발 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펼치자 한글로 빼곡히 쓰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끝부분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화천 박상택. 대위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1951년 4월 25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뒷면을 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내 아들 존에게 어떤 빚은 돈이 아니라 기억으로 갚는 것이다. 서울, 한국.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7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아냐, 이건 뭔가 오해야. 아버지가 그들을 도와준 거겠지. 하지만 메모는 명확했어요. 대위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박상택. 화천. 1951년 4월 25일. 구글에 화천을 검색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 지도를 봤어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 하나? 79살 노인이 한국까지? 하지만 이 의문을 안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 한국에 가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아빠,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까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갑니다. 제 아버지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우리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역시 존, 진실을 밝혀주세요. 한국인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배은망덕한 놈들. 조심하세요, 존. 응원합니다. 일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증오를 내려놓으세요. 편견을 가지고 가면 진실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오라. 한국은 우리를 잊었을 거야. 그걸 증명하겠어. 출발 전날 밤,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신 거죠? 사진 속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차가운 군인이 아니라 뭔가 간절한 것을 품고 있는 젊은이의 얼굴로. 알아낼 거예요. 아버지,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태극기와 메모, 아버지 사진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이곳이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그 나라구나.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축물, 최첨단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전쟁의 폐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흘러나왔죠. 곳곳에 삼성, LG, 현대 광고가 보였습니다. K-팝 스타들의 대형 포스터도 걸려 있었어요. 미국의 도움으로 이룬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2주 정도요. 도장을 찍으며 직원이 웃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보스턴입니다. 와, 보스턴, 좋은 도시죠.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불편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70년 전을 기억이나 할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넓은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70년 전 전쟁터였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열차 안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에어팟,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풍요로운 나라가 됐구나. 우리 덕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강남으로요. 호텔 주소 여기 있습니다. 아, 외국분이시네요. 관광 오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서울 처음이세요? 네. 우와, 그럼 구경 많이 하세요? 요즘 서울 정말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기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 많이 와요. K-팝 때문에. 방탄소년단 아세요? 아뇨. 아, 정말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최신 건물들, 아버지가 피 흘린 땅 위에 세워진 번영이구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30층 럭셔리 호텔이었어요. 설리번 씨, 환영합니다. 여기 룸키입니다. 직원의 미소가 완벽했습니다. 교육받은 친절함이었죠.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쓰러졌을 텐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대형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유엔군 참전국 국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각국의 희생자 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사 36,574명, 실종 8,176명. 아버지도 저 숫자 중 하나였습니다. 전시물들을 둘러봤어요. 사진, 무기, 군복, 편지들, 한국군과 유엔군의 영웅적인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전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 하십니까? 네.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하지만 개별 전사자 기록은 여기 없습니다. 어디 가면 있나요? 국방부나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화천 전투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화천이요? 잠깐만요. 그녀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화천 전투는 1951년 4월에 있었네요. 자료는 2층 전시관에 있을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951년 춘계 대공세에 대한 전시가 있었어요. 중공군 30만이 38선을 넘어 남아 유엔군과 한국군의 필사적 방어, 지도에 화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투 내용은 간략했어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설명뿐이었습니다. 마이클 설리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3시간 동안 기념관을 뒤졌지만 아버지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결국 이렇게 잊히는구나. 기념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며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원 플리즈. 젊은 바리스타가 웃으며 답했어요. 오케이. 원 아메리카노. 그녀의 발음이 귀여웠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젊은이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잡은 연인들, 셀카를 찍는 친구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이 평화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은 기억되지 않고 있구나. 핸드폰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다녀왔지만 제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댓글이 즉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 희생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존, 서울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화천에 가보세요. 기념관에는 개별 기록이 없는 게 당연해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저는 그 댓글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여권을 보여주고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사자입니다.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성함과 부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클 제이 설리번, 해병대 제1사단 대위, 1951년 4월 25일 화천 전투에서 전사 추정.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70년 전 기록은 대부분 미국 본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다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국립문서보관소나 국방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박상택이라는 한국 사람을 아십니까? 화천 지역 사람인데 박상택이요? 흔한 이름이라.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대사관을 나서며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지?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포기해야 하나? 7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뭘 알 수 있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빚은 기억으로 갚는 것이다. 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핸드폰을 들고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 5만 명이 접속했어요. 여러분, 존 설리번입니다. 지금 서울 호텔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존, 어떻게 지내세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갔지만 제 아버지 이름은 없었어요. 대사관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화천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싸우신 그곳으로요. 댓글창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이팅! 존! 진실을 밝혀주세요. 존! 편견을 버리고 보세요. 마지막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화천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잊었는지. 방송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춘천까지, 그리고 버스로 화천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화천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 대신 산이 보였고 복잡한 도로 대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70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었겠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화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달렸어요. 창밖으로 댐이 보였습니다. 화천댐이었죠. 저 댐도 전쟁의 흔적인가? 마침내 화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도시였어요. 인구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박상택을 찾지? 터미널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화천 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배도 고프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쉰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글뿐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를 켰습니다. 메뉴를 스캔했어요. 불고기, 정식. 아주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아, 불고기요? 알았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상택을 구글 번역기에 입력하고 아주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상택 씨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뭔가 한국말로 중얼거리더니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택을 아는 건가? 정말? 1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강민입니다. 박상택의 손자예요.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혹시 설리번 씨이신가요? 존 설리번? 어떻게 제 이름을? 박강민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 이름을 외우셨거든요. 마이클 설리번 대위의 아드님이시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만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박강민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앞에 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지금 믿기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설리번 씨,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박강민이 아주머니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정말 박상택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박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4년 전. 너무 늦었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박강민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찾으셨어요. 마이클 설리번 대위님의 가족을 찾으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셨죠. 정말입니까? 네. 할아버지는 매일 대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가족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 감사 인사요? 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모두 죽었을 거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박강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리번 씨, 지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을요. 뭔가요? 함께 가시죠.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박강민이 아주머니께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배웅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작은 마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화천읍 중심가죠. 조용한 마을이네요. 네. 작은 시골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곳이죠. 특별하다고요? 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정말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 마을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걸으면서 박강민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셨어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설리번 대위님 덕분에 살았으니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길래?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갈한 마당이 보였어요. 먼저 노인정에 가실래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노인정이요? 네. 그날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날이요? 1951년 4월 25일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은 마을 회관 건물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2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박강민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9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박강민이 통역했습니다. 이분이 김복순 할머니예요. 그날을 직접 보신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말로 말씀하시자 박강민이 통역했어요. 설리번 대위님의 아드님을 뵙다니 살아생전 소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네.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10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살이었대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께 수없이 들었죠. 박강민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박강민이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1951년 4월 24일 밤이었어요. 중공군이 마을로 밀려오고 있었죠. 박상택 씨 가족은 3대 12명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들. 우리는 산속 토굴에 숨었어요. 하지만 중공군이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토굴이 곧 발각될 상황이었어요. 갓난아기가 울음을 참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난 총소리가. 그리고 중공군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그 틈에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미군 장교 한 분이 혼자서 다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걸. 12명을 살리기 위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상태기가 다음날 그곳에 갔어요. 다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미군 장교의 헬멧과 인식표를 찾았죠. 그리고 피로 쓴 종이 한 장. 거기에 한글로 살아라고 쓰여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마이클 제이 설리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강민이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영웅이셨습니다. 진정한 영웅. 김복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평생을 대위님을 위해 살았어요. 매일 아침 대위님께 인사를 드렸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식들 이름에도 모두 은혜의 은자를 넣었죠. 은영, 은미, 은철, 은수. 대위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대위님의 가족을 찾으려 노력하셨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간 품어온 증오가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아버지를 오해했어. 한국을 오해했어. 모든 게 틀렸어. 어르신들이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박강민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씨, 이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추모관이 있어요. 대위님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죠. 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반드시 가야 해요. 노인정을 나서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70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전투를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박강민을 따라갔습니다.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강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추모관을 보시기 전에 먼저 그날의 이야기를 완전히 들으셔야 해요. 거실에 앉았어요. 박강민이 차를 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백 번도 넘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저도 외울 정도죠. 박강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1년 4월 24일 밤,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됐어요. 수만 명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죠. 화천은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화천댐 때문이었죠. 마을은 혼란에 빠졌어요. 모두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3대 12명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와 형제 자매들. 할아버지는 당시 21살이었어요. 장남이었죠. 할머니는 만삭이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막내 삼촌은 겨우 2살.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족은 산속토굴에 숨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하지만 중공군이 마을을 점령했어요. 집집마다 수색하기 시작했죠. 토굴도 하나씩 발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할아버지네 토굴도 곧 발각될 상황이었어요. 2살짜리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어머니가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공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가서 싸우려 했어요. 맨손으로라도.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막았죠. 그때였어요. 박강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총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입구 다리 쪽에서였죠. 따따따따. 쉴 새 없는 총소리. 중공군이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토굴 밖을 내다봤어요. 다리 위에 미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네, 마이클 설리번 대위님이었어요. 박강민이 계속했습니다. 대위님은 다리 한가운데서 카빈 소총을 쏘고 계셨어요. 중공군이 몰려왔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죠. 수류탄을 던지며 다리 일부를 폭파시켰어요. 중공군의 진격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저 사람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외쳤어요. 지금 도망가자고. 12명이 토굴을 빠져나와 산 깊숙이 달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노인을 부축하며 한참을 달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더 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공군이 집중 사격을 하는 소리였어요. 수백 발, 어쩌면 수천 발. 박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그곳에 돌아갔어요. 혼자서요. 너무 위험했지만 가야 했대요. 다리는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나무들은 총탄으로 벌집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바위 뒤에서 헬멧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설리번, 마이클 J, 558947, USMC, CC는 없었어요. 아마 미군이 수습해 간 것 같대요. 하지만 근처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피로 얼룩진 종이. 거기에 한글로 써 있었대요. 살아라. 그리고 영어로 서명이 있었죠. 캡틴 M 설리번, USMC.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헬멧과 인식표, 종이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대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저 사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저 사람을 기리며 살겠다고. 박강민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70년 동안요.
구조된 12명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모였죠. 그리고 각자 삶을 살았어요.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지금은 증손주까지 태어났습니다. 총 118명이에요. 모두 대위님 덕분에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 이름에 모두 은혜의 은자를 넣었어요. 큰아들 은영, 둘째 딸 은미, 셋째 아들 은수, 막내 은철. 제 아버지가 은영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도 강민이지만 학렬자가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년 4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정했어요. 생명의 날이라고요. 그날만큼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대위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죠. 마을 잔치도 열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강민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12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1952년 첫 번째 생명의 날 사진이에요. 구조된 12명 모두가 살아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0년. 이때는 자식들도 태어났어요. 1970년. 손주들이 보이죠? 1980년. 가족이 더 커졌어요. 1990년. 증손주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사진들이에요. 이제는 100명이 넘었죠. 2010년 사진. 할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흰 머리의 노인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수십 명의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모두가 대위님 덕분이라고 하시면서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9년. 할아버지의 마지막 생명의 날이에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대위님을 만나러 갈 것 같다고. 그리고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만약 대위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당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그분의 10분이 100명의 생명을 만들었다고. 저는 사진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강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설리번 씨, 할아버지가 남기신 게 더 있어요. 추모관에 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강민이 저를 마당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별채처럼 지어진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추모관이에요.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지으셨죠. 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박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면 벽에 거대한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고 카빈 소총을 든 모습.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훨씬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1m는 되어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금색 명판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었죠. 우리의 은인 마이클 제이 설리번 대위 1925년에서 1951년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박강민이 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여기. 네. 70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일어서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진 양쪽에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왼쪽은 성조기, 오른쪽은 태극기, 사진 앞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로와 촛대, 그리고 신선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 오셨어요. 박강민이 설명했습니다. 대위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죠. 벽면을 따라 유리 케이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는 헬멧이 있었어요. 미 해병대 마크가 선명한 철모였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그날 발견한 헬멧이에요. 헬멧 옆면에 총탄 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쓰고 다음 케이스에는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설리번, 마이클 제이, 5589-247, USMC, AA 포스. 아버지의 인식표였어요. 제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지만 유리 너머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는 피 묻은 종이가 있었어요. 유리 액자 속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살아라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 영어 서명이 보였어요. 캡틴 M 설리번, USMC.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에는 찢어진 성조기 조각이 있었어요. 이건 대위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래요. 할아버지가 발견하셨죠. 다섯 번째 케이스에는
탄피 12개가 유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탄피 12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구조된 생명 12명을 상징해요.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직접 주워 모으셨대요. 벽면에는 다른 사진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춘천에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비를 찾아가신 사진들이에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매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박상택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에는 항상 작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달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전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대위님을 위해 기도하셨죠. 구석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뭔가요? 할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예요. 책장에는 낡은 노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10권이 넘어요. 거의 매일 쓰셨거든요. 박강민이 첫 번째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드릴게요. 노트를 펼치자 정성스러운 한글 글씨가 보였어요. 1951년 5월 1일, 오늘도 은인을 생각합니다. 설리번 대위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 12명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52년 4월 25일, 1주기입니다. 오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12명 모두 건강합니다. 대위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대위님의 가족을 꼭 찾고 싶습니다. 또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1955년 6월 10일,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은영이라 지었습니다.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대위님, 당신 덕분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960년 4월 25일, 9주기, 구조된 12명이 낳은 자녀가 이제 8명입니다. 모두 대위님의 선물입니다. 계속 읽어주는 박강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5년 10월 5일, 미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제이 설리번 대위님의 가족을 찾고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1970년 4월 25일, 19주기,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습니다. 1975년 12월 20일, 딸 은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입니다.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겠답니다. 대위님처럼요. 1980년 4월 25일, 29주기, 이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3세대입니다. 대위님, 당신의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강민이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1988년 9월 15일,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미국 선수단이 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갔습니다. 설리번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물어봤지만 모른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990년 4월 25일, 39주기, 구조된 12명의 자손이 이제 43명입니다. 대위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10분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입니다. 49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다리 위에 홀로 서서 우리를 지키시던 모습,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2002년 6월 5일,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팀이 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2010년 4월 25일, 59주기,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구조된 12명의 후손이 이제 97명입니다.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손자 강민아, 만약 설리번 대위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다오. 당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18명의 생명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말해다오. 박상택은 7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박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예요. 그리고 닷새 후 돌아가셨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박강민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70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12명을 살렸고 118명이 태어나게 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강민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네.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이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추모관에서 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강민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평생 중에 가장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며 박강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이 설리번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입니까? 네. 소문이 퍼졌거든요. 대위님의 아드님이 오셨다고. 가겠습니다. 꼭 만나야죠. 오전 10시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젊은이, 아이들까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설리번 대위님의 아드님을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박강민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말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존 설리번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노인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구조된 12명 중 한 명입니다. 박강민이 통역했어요. 당시 2살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부모님께 수없이 들었죠.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제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저는 구조된 분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남아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대위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증손녀예요. 증조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 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조된 12명 중 한 분이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대위님을 기억하셨죠.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화천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매년 이 이야기를 가르쳐요. 대위님의 희생을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10살이에요. 증증조 할아버지가 살아남아서 제가 있어요. 감사해요. 모두가 돌아가며 인사했습니다. 박강민이 통계를 설명했어요. 구조된 12명의 직계 후손이 현재 118명입니다. 이 중 15명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유학이나 이민으로요. 의사가 4명, 교수가 3명, 교사가 8명, 사업가가 12명, 모두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이 대위님 덕분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박강민이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저는 틀렸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고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쓸모없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118명의 생명, 아버지의 10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특히 박상택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70년 동안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죠? 저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제 손을 잡았어요. 대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드님이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이건 생명의 날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박강민이 설명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말은 몰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식사 후 박강민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씨, 다리터에 가보실래요? 다리터요? 네. 대위님이 마지막으로 싸우신 곳이에요. 가야죠. 꼭 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새로 건설된 다리가 있었고 옆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대리석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다가가서 비문을 읽었습니다. 1951년 4월 25일 이곳에서 미 해병대 마이클 J. 설리번 대위가 12명의 민간인을 구하고 산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비석 옆에는 작은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매일 국기를 개양해요. 박강민이 말했습니다. 70년 동안요? 네. 할아버지가 시작하셨고 지금은 마을 청년회가 이어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싸우셨군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산이 둘러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 평화가 가능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강민이 제안했습니다. 설리번 씨, 라이브 방송하시죠.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라이브를 켰어요. 순식간에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5만, 10만, 15만. 여러분, 존 설리번입니다. 지금 한국 화천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전사하신 곳이에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존,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어떻던가요? 진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카메라를 기념비로 돌렸어요. 이것 보이시나요? 제 아버지를 위한 기념비예요. 70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카메라를 추모관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 아버지를 위한 추모관이에요. 박상택이라는 분이 70년 동안 매일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70년간의 감사 일기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12명을 구했고 118명이 태어나게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미국입니다. 희생과 사랑, 그것이 미국의 가치예요. 저는 70년 동안 증오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감사 속에 살았어요. 누가 옳았을까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진짜 미국이다. 갓 블레스 캡틴 설리번. 존, 당신이 옳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시청자가 2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증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희생,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방송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박강민이 옆에 섰습니다. 설리번 씨, 내일도 계실 거예요? 네. 며칠 더 있고 싶어요. 그럼 내일 할아버지 산소에 갈까요? 가야죠. 인사를 드려야죠. 그날 밤 다시 추모관에서 잤습니다. 아버지와 박상택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두 아버지가 만든 기적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존 설리번과 마이클 설리번 대위 그리고 박상택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0년간의 오해가 만든 증오 그리고 진실이 가져온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존 설리번은 말합니다. 증오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는 70년 전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존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설리번 박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5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존은 매년 4월 25일 화천을 방문합니다. 마을에는 설리번 스퀘어라는 이름의 광장이 생겼어요. 박강민과 존은 형제처럼 지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증오입니까?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